아까 이어서 또 수업하겠습니다. 자, 꼭세 그 16번, 17번은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분이죠. 바로 신해철 그 옛날 가수죠. 참 노래 좀 좋았었는데 그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셔가지고 1회 8이 나오는데 머리도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16번이에요. 의사가 진찰, 치료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밑줄 쳐봐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맞는 거죠, 이거? 뭐 이런 것들 뭐 쉬운 거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것도 너무 쉬워요. 의사인 피고인이 스스로 복마음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원 등의 밑줄 과실로 과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쭉 나가서 뭐예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뭐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세 그 18번인 건데 이것도 되게 쉬워요. 되게 쉽죠. 밑줄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법에 관한 그죠? 상습법인 건데 어떤 범죄냐?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한 상습범이에요. 관한 형법 제264조에 관한 상습이라는 것은 뭐 쭉 나가서 조문 나오고요. 밑줄 상해 내지 폭행의 습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거죠. 위 규정이 연구되지 아니한 밑줄 다른 이용 범죄까지 고려할 수 없다 겁니다. 당연한 거죠. 습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말고 상해 내지 그 폭행 거기에 대해만 고려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지금 나머지 것들은 고려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꼭세 그 19번 아까 봤던 거죠, 이거. 그 10억이냐, 10억 이상인가, 10억 미만인가, 뭐,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꼭세 20번에 그, 판례 2번이죠, 2번. 요건데, 요걸 한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먼저 판례 2번인 건데, 그 2번에 맨 마지막에 그 판례 사건 명 나오잖아요. 때렸는데, 누굴 때렸어요? 밑줄. 계부와 친모를 때린 거예요. 계부, 친모.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계부는 그 계부고 친모는 친모인데요. 계부는 그 직계 존속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당연히 직계 존속이 맞습니다. 이놈이 때린 거예요. 계부를 때리고요. 뭐 친모를 막 때렸어요. 아주 그 나쁜 자식인데 이 사람은 그냥 폭행이에요. 이거는 그냥 폭행이에요. 걔에 대해서는 뭐예요? 존속 폭행이 되는 거죠. 이거를 상습적으로 했다. 상습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자, 범죄가 이게 무거워요? 이게 더 무겁습니까? 예, 이게 더 무겁잖아요. 이럴 때 뭐예요? 가장 무거운 것의 상습의 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행도 하고 존속 폭행도 했을 때 이게 더 무거우니까 가장 무거운 것의 상습법. 이때 뭐예요? 상습, 존속, 폭행에 어떻게 된다? 포괄해서 일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무거운 범죄 상습법 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판례 2번인 건데 보겠습니다. 밑줄 단수폭행 또 밑줄 존속폭행 범행에 동일한 폭행 습병으로 쭉 했거든요. 이때 뭐한다? 밑줄 상습 존속폭행에 포괄해서 일제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런 판례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가법이 폐지되면서 예전에 이 판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어떤 그 피고인 가려운 놈이 있는데 이 자식은 말이죠. 절도에 습병이 있다고. 절도가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 그렇죠? 잘 봐. 절도했다고, 절도. 절도 미수를 한번 했어요. 야주절도 했고요. 이놈이 또 특수절도를 했어. 그 다음에 또 절도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때 이놈은 범죄가 뭐예요? 이거니까 습병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상습법이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볼게.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가 어떤 거죠? 가장 무거운 형벌을 때리는 범죄가 뭡니까? 네, 요거죠, 이거. 알겠죠? 이때 뭐예요? 가장 무거운 거야. 상습, 특수절도에 포괄해서 일제된다 이겁니다. 가장 무거운 거에 상습범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이들 판례가 지금 의미 있어요. 하나 더 할까? 이 자식이 말이죠. 자기 엄마를 막 때리는데요.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 폭행한다고, 폭행. 폭행 많이 했어요. 아예 뭐 다치게 합니다. 상해도 몇 번 가했다고. 물론 그 같은 습벽입니다. 도난 습벽으로 했단 말이죠.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형벌이 어떻게 더 무거워요?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게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이 사람은 상습. 엄마죠. 존속. 상해의 포괄해서 일치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묻어갑니다. 이쪽으로. 같은 판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꼭세 그 21번은 뭐 가볍게 한번 읽어봐도 되겠죠. 자, 보세요. 어떤 범죄인가. 21번.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중국 서린 건축물을 증축하고 어떤 범죄가 이미 된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군 관리 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 뭐 그렇죠? 행위난개인데 범죄가 두 가지 때문에요. 양범죄 모형경합법, 상상적 경합법 공개에 있다. 맞다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꼭세 23번인 건데 이거 좀 머리 아프죠? 응? 아주 머리 아프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는 말이죠. 먼저 뒤로 가셔가지고 그 형수법 파트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볼게요. 자, 뒤로 가셔서 어디 보냐면요. 저쪽 페이지 20. 그렇죠? 자, 페이지 20에 꼭세 4번입니다. 그죠? 진도가 지금쯤 나와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자, 페이지 20이고 꼭세 그 40번 되는 건데요. 이게 그 전원 합책 판결로서 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했거든요. 우리가 자세히는 뭐 알 필요 없고 저도 잘 모르고요. 큰 결론만 짓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물어본 것이 재심 심판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특징을 알아보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A라는 범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B 죄를 범했다고요. 뭐 지금까지 문제 없어요. 네?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 피고인 갑이라는 놈이 A 범죄에 대해서 재심 청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줘가지고 그 법원에서 재심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법원에서 말이죠. 어떤 법관들이 있고요. 분명히 그 A 범죄로 해서 재심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우리 판례가 어떤 결론을 취하냐면은 이 B죄 아직까지 재판을 이것은 하지 않았잖아요. 이 범죄를 이렇게 병합 심리가 되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뭐 될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플레이할 때 이와 같이 재심 심판 절차에서 말이죠. 아직까지 그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B죄를 이렇게 해서 병합 심리를 할 수 없다 합니다. 병합 심리를 못해요. 뭐 당연히 여기다가 B를 추가시키는 공소장 변경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공소장 변경도 안 돼요. 좀 다르겠죠? 요건 재심 심판이고 이건 아직까지 유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이것을 그 병합 심리한다라 또는 공소장 변경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A하고 B는 재판을 동시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재판을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일단은 그 꺽쇠 그 40번인 건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자,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소용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 대상 사건과, 그쵸? 재심 대상 사건과, 그 다음 거예요. 별개 공소사실. 요거죠? 자, 그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재심 대상 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결코 A하고 B 범죄는 동시에 심리할 수 있는,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따라서 이것을 그 전제를 하기 때문에요. 아까 그 판례가 나온 건데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자, 그렇죠. 자, 페이지 6입니다. 6페이지에 꺽쇠 23번이에요. 아이고, 아주 복잡하죠, 이거, 재심. 재심이 말이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요거를 좀 기억하자고. 먼저 이거부터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이 있다 합시다. 갑이 한 놈이 있고요. A죄를 범했고 B죄를 범했어요. 뭐 을이 있다. 을이 같이 있다고. 공범이라 합시다. 공범. A죄가 있고 B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뭐 같이 했으니까 범죄가 뭐 같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가벼운 놈이 A하고 B를 이렇게 재판을 같이 받아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로서 형법 제 37조 전단경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렇고 이거는 달라요. 자, 먼저 그 을이 있었는데 을이한 놈은 먼저 이렇게 A하고 B를 했잖아요. 범죄를 했는데 문제 뭐냐면 B죄로 먼저 유죄가 확정됩니다. 먼저 유죄가 확정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A가 새롭게 이렇게 기소가 됩니다. A로 이렇게 재판을 같이 받아요. 이때 뭐예요? 판결이 확정된 범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하고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바로 뭡니까? 형법 제 37조 후단경합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분명히 이 A하고 B는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있죠. 이것처럼 분명히 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가브란 놈은 둘 다 잡혀가지고 둘 다 재판을 같이 받았잖아요. 이것도 말이죠. 이 A하고 B 범죄는요, 이것처럼 동시에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 범죄가 동시에 심판한다 말이죠.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범죄가. 그죠? 자, 좋아. 이럴 때 말이죠. 이렇게 재판을 같이 하거나 그렇게 재판을 따로 하거나 재판 따로 하죠? 이거하고 이 재판 따로 할 때 형벌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 이럴 때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형법제 몇 조가 적용됩니까? 형법제 39조가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같이 할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 고려해서 거기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고요. 때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배웠잖아요. 알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형법 제 37조 후단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A하고 B 범죄가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일단 기억하시고. 자, 좀 어려운 판례인데요. 자, 봅시다. 꼭세 그 23번의 그 판례인데요. 아주 복잡해요, 이게. 자, 봐. 가벼운 놈이 있는데요. 범죄를 A, B, C 했다고, 이런 식으로. 상습절도를 합시다. 이렇게 상습절도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 A, B, C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거예요.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이 다음이 또 범죄예요. 다른 범죄, 뭐, D, E, F, 이렇게 또다시, 이 상습절도를 위해 범했다, 이겁니다. 요걸 통틀어서 요걸 통틀어서 A 범죄를 할게요. A겠죠? 이거 B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나중에 이게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피고인이 재심을 딱 청구했어요. 우리 법원에서 말이죠. 이게 A, B, C. 이런 식으로. A 범죄로 재판할 수 있겠죠? 재판했다고? 아까 배웠었죠? 이게 지금 재심 심판 아닙니까? 이렇게 그 A범 재판할 때 이 B를 여기다가 추가시키는 공소장 변경이 안 되고 이걸 병합해서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웠습니다. 이거 재심이고 아직까지 재판을 하기 전에 아닙니까? 그래서 A범죄 재판하는데요. 거기다가 B를 추가시키는 공소장 변경도 안 되고 병합 심리도 안 되는 겁니다. 즉, 요 큰 로마자 B하고 이 로마자 A는요,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가지고, 요 재심 심판에서 말이죠,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유죄 확정되었을 때, 이 큰 A 범죄하고 이 B 범죄는요,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죠? 이 A하고 B는요,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요. 비록
판결이 확정된 범죄하고 그 전에 법원죄라고 하더라도 B하고 A는요 30일 후당 경합범위 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바로 그거예요. 아주 어렵죠? 봅시다.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나온 거 있죠? 유죄 확정 판받은 사람이, 이거겠죠? 그죠? 그 별개의 후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말한다고.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된 경우, 즉, 거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가 됐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후행 범죄가, 요거죠. 요거 후행 범죄가 그 재심 태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분명히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범죄는요 확정 전에 범했잖아요. 그렇죠? 했다 하더라도 가로 읽어보시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 범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 범죄하고요.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에는 형법제 37조 후단 경합범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취지의 판례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이 큰 로마자 A하고 큰 로마자 B 범죄는요, 그래가지고도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양 범죄는요, 형법제 37조 후단 경합범위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려운데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 비슷한 판례인데 뭐 들어가셔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비슷한 판례인데 요거랑 잘 좀 생각해봐요. 자, 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페이지 20이고요. 마지막 판례 꺽쇠 그 42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것도 좀 어렵다는 거죠. 자, 페이지 20이고 꺽쇠 그 4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먼저 이거부터 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말했죠. 이렇게 그 어떤 사기를 범했다고, 사기, 이런 식으로. 사기를 범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괄해가지고 상습사기의 일죄가 된다고 합시다. 상습사기의 그 포괄일죄예요. 판서가 이상한데요. 알겠죠? 요 중에서 만약 피고인이 요렇게 기소가 돼요. 이렇게. DEF. 그렇게 기소가 됩니다. 분명히 DEF니까 상습범이죠. 이거 다르게 할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차라리. 자, DEF 이렇게 있잖아요. 피고는 이렇게 기소됐다고. 자, 상습 사기로 기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합시다. 이게 선고했다고. 물론 이 선고는요,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때린 겁니다. 나중에 선고했고 이것이 확정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다 기판력이 여기 DEF 기판이 미칩니까? 기판력이 안 미칩니까? 네, 기판이 미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은 분명히 ABC로 기소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검사관이 얼마인지 거기다가 DEF를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BC하고 DEF는요, 분명히 마찬가지로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ABC에다가 이제 소송 상황에 비춰봤을 때 검사가 그런 것들을 추가로도 기소할 수 있잖아요. 있는 거니까 말이죠. 이 DEF도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기판력은 여기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재심은 달라요. 재심은요, 또 나오네.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그때는 기판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 자, 페이지 20이고요. 꺽쇠 그 42번이에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좀 다르죠? 자, 일단은 그 봅시다. 일단 똑같아. A, B, C를 범했다. 상습범이라 치고요. 요 A, B, C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거예요. 나중에 또 DEF 이렇게 또 범죄를 했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피고인 중에서 재심을 청구했어요. 청구해서 그 A, B, C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유죄가 확정되었다. 분명히 기판력이 발생하죠.
이거니까. 알겠어요? 그 상태에서 말이죠. 나중에 검사가 이런 식으로 또 D, E, F를 기소했다고요. 기소할 때 요 기판력이, 요게 대한 그 기판력이 거기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정답은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요거하고 이것은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비록 그것이 상습범이라 하더라도 기판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겠다. 이런 시가 바로 꼭세 그 42번이거든요. 알겠죠? 어렵죠? 보자고. 상습범으로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쵸? 상습범으로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거죠. 그 동일한 스펙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걸 말하겠죠. 근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심이 이렇게 개시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스펙에 의한 후행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를 하더라도 재심 판결 기판력은요, 이 후행 범죄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칠판 나와 있죠.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취지의 판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판례인데 그렇게 좀 이해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재심 이게 좀 어려워요. 생각할수록 어려운데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페이지 6이죠. 6페이지 그 꼭세 24번도 재미난 판례인데요. 뭐 재미난데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해설을 아주 잘 써드렸는데 형벌에 공백이 생깁니다. 형벌에 공백이 생긴다고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아까 제가 나왔었는데 형법제 30수정 후단 경합범이라고 그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형법제 몇 조가 적용됩니까? 39조가 적용돼요.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그 해석 문제가 바로 그 판례 꼭세 그 24번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죠. 자, 봐요.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자, 예를 들어서, 봐. 먼저 감경한다 나와 있는데요. 이제 유경에 대해서 감경합니다. 유경. 전부 다 뭐, 장기에, 단기에 2분의 1을 감경시켜버려요. 그죠? 유경 같은 경우는 장기, 단기에 2분의 1을 감경한다고 형법제 55조 1항 나와 있죠. 바로 형법제 55조에 1항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그 해설에 잔뜩 써놨지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자고. 지금 가벼운 놈이 있는데요. 이놈이 지금 A하고 B 범죄했다고. 그죠? 나중에 A죄로 기소돼서 피고인 징역 4년 받습니다. 징역 4년을 받고 그것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게요. 나중에 B죄가 또 기소가 돼버려요. 이때 뭐예요? 판결이 확정된 범죄하고요. 그 판결 확정 전에 보면 이 죄는요. 바로 형법제 37조 후단 경합범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적용되겠죠? 자, B죄는요. 법정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법정이 30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입니다. 그죠? 제가 쓴 그 글씨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B죄가 법정이 30년에서 5년까지의 그 징역이거든요. 거기 따라서 이제 하는 거, 이거를. 그렇게 할 텐데, 일단은 그대로 해석하자고, 이거를. 감경은 전부 다 뭐예요? 2분의 1씩 다운되는 거죠, 다운. 그러니까, 그걸 다운시키니까 2분의 1이니까 15년에서 2.5년이에요. 감경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또는 면제가 나와요. 또는 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형벌에 공백이 생겨버렸죠. 공백이. 지금 15년부터 2.5년까지는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은 안 되잖아요. 이거 면제까지는 되는데 이 가운데 형벌에 공백이 생긴다고. 이거 우리 판사는요,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판사가 봤을 때는 이게 딱 좋거든. 이게 딱 좋은데 그걸 선고할 수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15년부터 해가지고 면제까지, 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말이죠. 얼마든지 이거는 뭐 15년, 뭐 10년, 1년도 가능합니다. 1년도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1년도. 그래서 이렇게 형벌에 공백이 생기는 이것이 좋으냐, 형벌 공격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가 다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수 판결은 이거예요. 이 다수 의견이고, 그것이 소수 의견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은요, 분명히 법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 2분의 감경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대법원의 다수 의견의 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좀 이상하죠, 이거? 이렇게 형벌을 때려고요, 가운데 공백이 생겼다가 이렇게 때려버리고 또. 자, 이런 취지의 판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 자, 24번입니다. 형법 제30조 후단 경합법에 대해서 형법 제39조에 의해서 형을 감경할 때에도, 이거죠? 형을 감경할 때에도 형법 제55조 2당이 적용되어서 유기적으로 감경할 때는요, 밑줄 그 형계 2분의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요렇게만 하는 거예요. 좀 요렇게만 해야지, 미만으로 감경해서 이 가운데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런 취지의 판례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참 재미난 판례인데요, 글쎄 이것도 일리가 있고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법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엄격히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꺽쇠 25번은 뭐 되게 쉬워요. 자, 형의 양형은요, 밑줄 법정형, 밑줄 처단형, 그 다음에 성공 되겠습니다. 그 암기가 되겠죠. 법선, 처선 되겠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거 암기가 돼야 돼요. 법선, 처선을 암기합니다. 법정형. 이게 뭐예요? 선택형. 이거 뭐죠? 처단형, 선고형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암기할 때 앞글자 법선, 처선 되겠습니다. 이 판례는 이게 좀 생략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추가시켜서 여러분들 기재를 해야 되겠어요. 법정형, 판례 문근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선택형도 있는 겁니다. 법정형, 선택형, 처단형과 그다음에 선고형 되겠습니다. 이걸 꼭 추가시켜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겠죠. 법선, 처선 되겠습니다. 이것이 뭔지는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기본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책이 물론 좋지 않은 책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야 이거. 법선, 처선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낙태죄 나오는데, 이건 뭐 자체는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낙태는 위헌입니까? 위헌이 아닙니까? 낙태죄 처벌시키는 것은 위헌입니까? 위헌이 아닙니까? 몰라요, 몰라. 무슨 말이냐면, 낙태를 우리가 처벌하잖아요. 이거는 반반이 반반. 어떻게 하면은 합헌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위헌이다 이거 지금. 무조건 위헌이 100% 위헌이 아니고 50%만 위헌이고 50%는 합헌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뭐냐? 바로 22주예요. 22주 전도 있고 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22주 전에 낙태하는 행위도 있고요, 22주 후에 낙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요 22주 전에 낙태를 처벌시킨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22주 후란 얘기는 애가 좀 컸을 거 아닙니까? 그때만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낙태를 처벌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이겁니다. 바뀌었나 이게? 뭐 바뀌었을지 몰라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게 합헌이고요, 위헌입니다 이거. 헷갈려. 한 번 더 할까? 22주 전에는 애기가 요만하잖아요. 뭐 이것도 있잖아요. 조그만 거요. 그때는 처벌시켜도 뭐 문제가 위헌인데, 비해서 애가 컸거든.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큰애를 낙태시키면 위험하니까 그때 낙태를 처벌시키는 것은 이게 합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그 반반. 이거를 뭉뚱거려서 이게 뭐예요? 헌법 불합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판례일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냐, 낙태는요 자체 위헌이 아니야. 위헌이 아닌데 그
너무 무조건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100% 처벌시킨다. 이게 위헌이란 거지 자체로 위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이제 법이 바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쓴 기준을 바로 22주 잡았거든요. 그 전에 처벌시키는 거 합헌이고 그 이후에 처벌시킨다. 합헌입니다. 헷갈려. 위헌 합헌이야? 유기죄는 별거 없죠. 말 그대로 나옵니다. 유기죄 선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형법제 몇 조 규정된 노유, 질병, 기타성으로 인하여 부조를 유하는 보호를 밑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자입니다. 의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이고 또 하나는 계약인데요. 해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법률상 보호 의무는 민법제 816조 1항에 근거한 밑줄 부부 간의 부양 의무도 포함된다. 당연합니다. 이거 부부 간의 부양 의무도 포함되기 때문에요. 부부 간에 말이죠.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쳐다보고 방치했단 말이죠. 당연히 유기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법률에는 민법상 부부 간의 부양 의무도 포함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체포죄 나오는데요. 체포죄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군요. 자, 묵자고 28에서 30번은 묵자고요. 플러스 세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자, 체포가 나오고 또 감금이 나올 텐데요. 체포, 감금은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비슷하죠? 그거는 직접 구속이에요. 직접 구속. 그것은 간접적 구속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수사발 채운다, 무슨 묶어놓는다, 이게 판을 잡고 계속 잡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직접 구속이고요. 간접 구속은 뭐냐면은 어디 장소에 나와. 어떤 장소에 있죠. 어떤 장소에서 못 나오게 한다. 못 나오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구속이다. 체포고요. 어떤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간접 구속으로서 감금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판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꼭지 28번인 건데, 자, 보세요.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밑줄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포인트겠죠. 직접죄이고 밑줄 형식적인 구속에 가해서 신체 확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체에 대해서 직접 구속하더라 체포고요. 어떤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간접 구속하더라. 바로 것이 뭐예요? 감금되겠습니다. 좋아. 그 다음에 시험에 두 번 나왔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줄 체포죄는 계수법으로서 그죠? 밑줄 체포행위에 확실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인정할 수 정도로 밑줄 시간적 계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체포죄는 계수범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범죄가 기소가 되려면은요, 약간 이제 시간이 좀 계속이 돼야 돼요. 그 식으로. 따라서 처음에 뭔가 했지만은요, 나중에 실패했다. 이건 바로 미수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니까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잠깐 하다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수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꺽쇠 30번 되는 겁니다. 자, 범죄가 특이하죠? 이런 범죄가 나올지 몰랐었는데, 지금 타이틀은 범죄가 뭐예요? 그렇죠. 체포 미수가 되겠습니다. 체포 미수. 글쎄 그 복에 따라서 다른 범죄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검사가 체포 미수로 기소했기 때문에 불구 분리에 따라서 그 범죄 된 건데요. 이 자식이 좀 더티한 놈이죠. 쿨하지 못한 그런 강간 미수범 되겠습니다. 다 실패해서 강간도 미수고 체포도 미수고 여자가 도망치니까 가서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체포하려다가 실패한 거니까 체포 미수됐다라고 판례가 본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꺽쇠 31번 되겠습니다. 몰카를 촬영한 다음에 어떡하죠? 소장합니까? 소장? 그럴 수 있죠. 소장은 죄가 아니죠. 자체는. 그러니까 판매했어. 안 되겠죠, 이거. 막 반포합니다. 누구한테 막 줬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자고. 이거 반포하고 제공인데요. 어떻게 또 범위가 넓을까? 범위가 넓은 게 반포입니까? 단순한 제공입니까? 당연히 이게 더 범위가 넓겠죠. 근데 판례 이해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막 뿌리는 거죠. 불특정.
또는 다수인 되겠습니다. 막 뿌리는 거예요, 이거. 그거는 특정 소수예요, 특정. 그러니까 정해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주는 거죠. 특정한 놈에게 주는 겁니다. 이때 뭐냐면요, 피해자죠, 피해자. 몰카를 찍힌 그 여성분이죠. 피해자 본인은 특정 소수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뭐 지 몸이니까 그걸 지가 다시 받거든요. 지의 몸을 지가 다시 받다더라도 그까지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본인은요, 제공 상대방인 특정 소수인에 들어가지 않는다가 바로 그 꺽쇠 그 3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 선법원 14조 1항에서 말하는 초래물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쵸? 이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교병으로서 반포서 없이 밑줄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인 되겠습니다. 글쎄, 이렇게 보면 돼요. 특정 소수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해하는데 밑줄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 상대방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지 몸을 누가 찍었고 그걸 제가 다시 봤거든요. 이건 뭐 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플레이할 때 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30번, 3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나오는데요. 자, 나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죠. 이 판례 두 가지가 비슷한 맥락이죠. 자, 묶어봅시다. 판례 34번과 35번이 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도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자, 시간 빠릅니다. 최순실 사건.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야, 시간 빠른데요. 그때 이제 그 해경을 막 비판한 사람이 바로 나와 있는 홍가의 그분 같아요. 홍가의 여자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범죄를 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금 뭐가 나오냐면요. 홍가의 이분이 말이죠. 해경 등을 막 깠는데 해경을 깠다고. 또 누굴 깠습니까? 해양경찰청, 해경과 누굽니까? 수색 구조대원이죠? 해경 구조대원을 깠다고. 자, 먼저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양경찰청과 해경 되겠습니다. 바로 국가기관이에요. 뭐 정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정부의 바로 일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명예훼손죄 객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 또는 정부기관은요, 명예훼손죄 객체가 되지 않는 거니까 걔를 아무리 까더라도 명예훼손 될 수 없고요. 이건데요. 이거는 구조대원이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요 중에서 어떤 사람 말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구조대원이 무지 많은데 얘를 막 깠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특히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거를 깠다 하더라도 역시 명예훼손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판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꺽쇠 34번입니다. 여러 가지를 무지 많은데 판례 네 번째 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정부 또는 밑줄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와 있는 거죠. 해경 경찰청과 해경 똑같은 거네 이거. 이런 분들은요, 국가 또는 정부로서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걔를 까도 무죄고요. 그 다음에 꺽쇠 35번입니다. 바로 집합적 응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조대원들이 아주 개판이었다. 얘를 까더라도 정확히 이 중에서 누구지 모르거든요. 정확히 피해자가 누구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역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판례가 바로 꺽쇠 35번 되겠습니다. 알겠죠? 꺽쇠 36번인 건데 이거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는 건데요. 이런 비슷한 판례가 최근에 몇 번 나왔었는데 유사한 판례가 이번에 또 판시가 됐습니다. 자, 36번인 건데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되겠습니다. 밑줄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그죠? 밑줄 질문 과정에서 뭔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뭐예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 없다?
없다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지 누구는 뭐 까겠다 이런 고의가 없었으니까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 보는 겁니다. 근데 꺽쇠 그 37번인 건데 모국제가 되지 않는 게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재밌습니다. 먼저 그 판례 1번은요, 그 사건만 나와 있죠. 자, 밑줄 쳐봐. 반말 사건 되겠습니다. 반말하는 거. 이 반말한다. 물론 무례하지만요, 무례한 거랑 모욕죄는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판례 할 때 반말한다. 즉 무례한 것이 맞지만은요, 그것을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는 겁니다. 반말하는 거. 물론 그 좀 이상한 놈이지만은요, 글쎄 전부 다 반말하는 거죠.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요, 자기보다 무려 그 15세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요, 반말한 거예요. 야 임마, 누구, 야야야, 뭐 이렇게 반말했다고. 글쎄 모욕죄가 될 수 있어 보이기도 많았는데 우리 판례 할 때 될 수 없다 보는 겁니다. 자, 판례 2번인 건데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겠죠. 그 다음 페이지 그 맨 처음 나와 있는 겁니다. 밑줄 쳐봐. 공황장애 크 되겠습니다. 이거 댓글 달아서 글쎄 이거 뭐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판례 할 때 될 수 없다 보는 겁니다. 공황장애 크 이거 이런 것들은 좀 암기가 강하죠. 반말하는 거. 이게 어떤 공황? 이게 심한 불안 증세죠. 심한 불안 증세. 글쎄 될 수 없다 본 겁니다. 공황장애. 실제 시험에서 이 크가 꼭 나올 텐데 지문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문에서 공황장애만 딱 나오면은 좀 그렇고 요 크가 꼭 나올 것 같아요. 실제 시험. 그죠? 시험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죠? 자, 하나만 더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자, 꺽쇠 38번인 건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법이 좀 복잡하니까 말이죠. 저 암기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먼저 이 38번인 건데요. 판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옆에 쓰겠습니다. 요거는 의료인이에요. 의료인이고, 요거는 비의료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하고 요 판례가 좀 달라요. 다른 건데, 이 사람은 의료인이기 때문에요. 뭐 당연히 사기죄가 잘 안 되겠죠. 이거 될 것 같은데 역시 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보는 겁니다. 왜냐면 비의료인이 병원을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분명히 의료인이 이제 그 중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록 비의료인이 개수했다 할지 몰라도 의료인이 이렇게 치료한 거, 치료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뭐 지급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얘가 진료를 했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거기 좀 정리하면서 암기를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거. 자, 꺽쇠 38번의 1번이겠죠. 밑줄. 의료로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사람이 이 포인트죠. 분명히 이 사람은 의료인이에요. 밑줄.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계를 개설하여 아직까지 죄가 안 됩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해서 밑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사기죄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하자가 있어요. 다른 약간의 하자가 있을지 몰라도 이거 무시해버리고 얘니까 사기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억합시다. 요 두 가지인데요. 분명히 비의료인이 개설했지만은요, 치료는 얘가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그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받았을지 몰라도 사기죄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자, 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성명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개설 의료기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밑줄.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서, 밑줄.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밑줄. 자동차 손해배상 보조법에 따른 자동차 보험 치료 수가를 받았거든요. 판례할 때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본 겁니다. 그 3번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건데 3번은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밑줄. 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요. 좀 판례 포인트만 잘 정리해서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한 번 더 안내해주시겠습니다. 바로 보험 사기죄 기수식인데요. 보험 사기 뭔지 알죠? 일단은 보험 사기 치려면은 보험에 가입해야죠. 그죠? 나중에 그 보험 사고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돈을 지급받았어요. 자, 물론 예외가 있지만요, 원칙적으로 요 계약 체결 시가 예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했다. 이것이 바로 실행에 착수가 되는 거죠. 미수가 된 것이고요. 나중에 돈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수가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 꼭세 몇 번인가? 39번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합시다. 39번. 피고인이 기망의로 밑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뭡니까? 예비 의무 단계입니다. 원칙적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밑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에 착수, 미수가 된 것이고, 밑줄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가 바로 기수됐다 보는 겁니다. 좋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형법 더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